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어머니 첫 제삿날 45살 여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그 한마디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우리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울음이 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놀라 뛰어나간 저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75세 아버지 옆에는 남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짙은 화장. 그리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은숙이도 우리 식구다. 순간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제사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첫 제삿날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중요하고 산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 그날 제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멱살을 잡았고 어머니 영정 앞에서 술잔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버지는 집도 재산도 사업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를 울린 건 사기당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게 아니다. 무서웠다. 혼자 남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 첫 제삿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너무도 외로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태영 씨의 아내 우순영입니다. 시어머니는 폐암으로 2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님 강태곤 씨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기, 손주들 챙기기, 평생을 가족에게 맞춰 사셨습니다.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법도 모르셨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아까워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이 어머니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입에서 폐암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 역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담담하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으시더니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왜들 그러냐.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가는 거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영아, 내 어머니. 태형이 너무 걱정시키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머니인데 걱정하는 것도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얼굴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헐어 밥 한 숟갈 넘기는 것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제가 죽을 끓여 가져가며 억지로 두어 숟갈 드시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해준 건 많은데
먹지를 못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머리카락이 빠질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외출할 때면 꼭 머리를 정리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손에 머리카락이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모자를 벗은 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딸이었습니다. 병실에만 오면 늘 어머니 침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가지 마.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야, 응, 너 나이 40 넘었어. 신우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딸이잖아. 그 말에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형 씨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낮에는 사업장, 저녁에는 병원,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새벽이면 다시 출근했습니다. 몇 달 사이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태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고 주말이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저와 은영이도 번갈아 간병을 했습니다. 다들 지쳐갔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은 늘 무심해 보였습니다. 병실에 오래 계시질 않았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금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내인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까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도 가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래?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하지만 아버님은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 자판기 쪽으로 물을 뽑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을 봤습니다. 혼자 자판기 앞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버님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가 싫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아버님은 병실 문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면 네 어머니 숨 쉬는 걸 자꾸 보게 된다. 그게 무섭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 얼굴에서 두려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바람과 달리 어머니는 마지막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오래전 지인들까지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묵묵히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아버님을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안 슬퍼.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착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첫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은영이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태영 씨는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신우이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오셨나 보다. 태영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안을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태영 씨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우이도, 은영이도, 태욱 씨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짙은 화장, 몸에 붙는 검은 원피스,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나이였습니다. 많아야 45. 큰아들인 태영 씨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여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여자 누구야? 아버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김은숙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은숙이도 우리 식구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태영 씨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다. 엄마 첫 제삿날입니다.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태영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엄마 첫 제삿날이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은 사람만 중요하고 산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쳤어.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신우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제삿날에 젊은 여자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할 말이야. 김은숙은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 순간 태영 씨가 끊어버렸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집에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김은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은숙이한테 그러냐? 아버지, 은숙이는 잘못 없다. 태욱 씨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엄마 제삿날이잖아요. 네 엄마도 죽기 전에 내가 혼자 남을 거 걱정했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요. 태욱 씨도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아니죠. 하지만 아버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데리고 오고 싶었다. 왜요? 내 사람이라서. 그 순간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들으면 벌떡 일어나겠다. 저 역시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림하고, 어머니가 청소하고, 어머니가 자식들 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어머니 첫 제삿날,
45살 여자를 데리고 왔어. 우리 식구. 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이라도 도와드릴까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우이가 바로 쏘아 붙였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우리 엄마 제사상이에요. 김은숙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또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아버지, 은숙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은숙이도 저럴 거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태형 씨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절을 한다고요? 그래. 엄마 제사상 앞에서.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왜 못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형 씨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태형 씨는 제사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여보,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아까워하던 사람도 아버지고, 엄마 아프다고 하면 짜증내던 사람도 아버지고. 그만해. 근데 지금은? 태형 씨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삿날에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절까지 시키겠다고요. 그 순간 아버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태형 씨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은영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 역시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아버님이 태형 씨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형 씨는 맞은 뺨도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때린 게 아닙니다. 엄마를 2번 죽인 겁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탕국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렸고 제사상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첫 제사는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은 김은숙 손을 붙잡고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내 집에 아무도 오지 마라. 아버지, 내 인생이다. 내 돈이고, 내 여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우리 가족은 아버님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인 것이 강태곤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제삿날 이후 아버님은 정말로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만 가다 끊겼습니다. 어쩌다 받으셔도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바쁘다. 끊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화보다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아버님이 우리가 알던 아버님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영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왜 그래?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 은영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보셨어요? 어디서? 명품관이요.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랑? 김은숙 씨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방을 사주고 계세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직원이 계산하는데 카드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10년 넘은 코트 하나 새로 사겠다고 하면 아직 멀쩡한데 뭘 사느냐고
핀잔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청구서를 한참 들여다보며 한숨부터 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름도 모르는 가방을 한 번에 몇 개씩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태영 씨 집에 모였습니다. 태욱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잖아. 혼자 되셨는데 의지할 사람 생길 수도 있지. 태형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태우가 사람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 자체가 문제야.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사실 이상한 거 봤어요. 뭘? 김은숙 씨 전화 올 때마다 꼭 밖에 나가서 받아요. 한 번은 따라 나가봤는데 저 보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완전히 홀렸어.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아버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라도 뵈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김은숙이었습니다. 어머나 순영 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 여자는 저를 순영 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그 거실에서 김은숙은 마치 안주인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숙이가 요리를 참 잘한다. 요즘은 밥맛이 다 산다.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김은숙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첫 제사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김은숙이 과일을 깎으며 웃었습니다. 순영 씨,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막아설 사람인지,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제 가시지도 않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변화를 누구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반찬을 싸들고 아버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연 김은숙은 신우이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무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때 안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냐? 김은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야. 잘못 누른 사람이에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가 저에게 전화해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아빠 집에도 못 가. 그 여자가 막아서. 근데 아빠는 그 여자 말만 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태욱 씨 아들 민재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재 대학 가면 등록금은 할아버지가 다 된다. 민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태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납부일을 코앞에 두고 아버님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요즘 나도 사정이 빠듯하다. 태욱 씨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운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은숙 생일이라고 7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욱 씨는 그날 아버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태형 씨도 뒤따라갔습니다. 태욱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민재 등록금은 안 된다면서요. 근데 목걸이는 700만 원이에요. 아버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욱 씨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손주예요. 저 여자보다 손주가 못해요? 아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숙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네요. 저는 그냥 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 말에 태욱 씨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은숙이 입을 다물자 이번에도 아버님이 그 여자를 감쌌습니다. 은숙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태욱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욱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 이제 알겠어.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홀린 사람이야. 그날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해보려 했던 태욱 씨마저 마음을 접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둘째 며느리였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은영이는 김은숙이 처음 등장한 날부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여자 분명히 뭔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다정해요. 그게 더 이상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시내에서 김은숙을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김은숙의 손을 잡았고 김은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건 분명히 찍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의 남편 김경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경수 씨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잘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수 씨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태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가? 제 회사에 이런 일 알아봐 주는 곳을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담으로 말하면 아버님은 절대 안 믿으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증거 없이 의심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자식들로만 봤습니다. 경수 씨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한 통의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우리 앞에서 경수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은숙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여러 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은숙은 아버님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홀로 된 노인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본 그 젊은 남자는 김은숙과 함께 움직이는 공범이었습니다. 경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겁니다. 외로운 노인만 골라서요.
신우이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아빠가 이런 일을. 신우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수 씨가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보고서를 본 다음 날, 은영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 그 여자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은영이는 김은숙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 함께 나갔습니다. 김은숙은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순영 씨.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은영이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남자 누구예요? 순간 김은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사진 한 장으로 뭘 어쩌시게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적적한 양반 옆에 내가 있어주는 게 뭐가 나빠요.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거잖아요. 김은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설령 있어도 그 양반이 좋다는데 자식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이러다 어르신이 자식들 더 미워하면 그 손해는 누가 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아버님의 외로움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영 씨에게 아버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아버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니들이 은숙이를 불러내서 협박했다며. 태영 씨가 당황했습니다. 협박이라뇨. 은숙이가 울면서 전화했다. 자식들한테 무슨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저는 그 옆에서 듣다가 기가 막혔습니다. 협박한 게 아니라 사실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숙은 이미 아버님께 먼저 달려가 눈물을 보인 뒤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거꾸로 일러 바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은숙이 괴롭히면 나는 니들 안 본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태영 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영아, 저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걸 두 대로 부풀려서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면 아버지는 더 우리를 멀리하고.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김은숙은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로 만들어야 마음대로 빼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태영 씨와 경수 씨가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태영 씨가 보고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보세요. 딱 한 번만요. 하지만 아버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은숙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태영 씨가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까지 있어요. 다른 남자랑 있는 사진이요. 그러자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니들이 꾸민 거다. 은숙이를 쫓아내려고 짜고 만든 거 아니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김은숙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일군 분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누구보다 매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죽기보다 무서웠던 겁니다. 경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다 잃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끝내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만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리는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경수 씨가 우려했던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래처 대금이 밀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늦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습니다. 태형 씨가 장부를 뒤져보니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나중에는 수천만 원,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김은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형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순영아, 이러다 회사까지 무너져.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저는 그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태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집으로 와. 지금 바로. 저는 우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숙은 없었습니다. 영영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문서, 예금 통장, 보험, 회사 자금, 그 여자가 손댈 수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태형 씨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요? 한평생 일군 거 전부였잖아요. 아버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알았다. 태형 씨가 멈칫했습니다. 모르려.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거. 순간 우리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는데 모른 척하고 싶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욱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 씨는 말없이 신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외로웠던 게 아니다. 무서웠다.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보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데 불 꺼진 집이 그렇게 무섭더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누구 하나 왔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놓는 것도 무섭고 밤에 자다 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무섭고 아버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러다 아프면 누가 알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못 뜨면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될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다. 그래서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면 그게 거짓말이어도 좋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영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욕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이 무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던 모습을 보고 정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슬픔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결국 정리됐습니다. 평생 일군 사업장에 다른 사람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넓은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림하던 그 집이었습니다. 집을 비우던 날, 저는 아버님과 함께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부엌, 아이들 키를 재던 문틀의 연필 자국,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거실 벽. 이제 모두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평생 이 집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아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늙은이가 돼서 직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서 나갈 때마다 아버님 어깨가 조금씩 더 굽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방 한 칸에 거실 하나가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아버님은 어머니 사진 한 장만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태영 씨가 아버님 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편지였습니다. 태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표현이 서툴렀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영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아요. 신우이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은 인생은 조금 편하게 살아요. 방 안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 태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말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무너지셨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나는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정말 몰랐다.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태형 씨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신우이도, 태욱 씨도, 은영이도, 경수 씨도, 저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신우이가 가장 먼저 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한동안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던 신우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읽은 뒤 신우이는 달라졌습니다. 아빠. 신우이가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혼자 밥 먹지 말라고. 이제 내가 자주 올게. 아버님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세리야. 아빠가 다 미안하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마음을 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비로소 한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전 같은 재산도 없습니다. 예전 같은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혼자 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태영 씨네 식구가 찾아갑니다. 금요일에는 태욱 씨네 식구가 찾아갑니다. 주말에는 신우이와 경수 씨가 손주들을 데리고 갑니다.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아버님이 문득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는 안 무섭다. 얼마 전 어머니 두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년 그 난리가 났던 첫 제삿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 묘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가져온 술 한 잔을 따라 묘 앞에 가만히 놓으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다. 당신이 걱정하던 거 다 겪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바람이 불어 잔디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아버님 옆에 앉아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형 씨와 태욱 씨도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손주들은 그 앞에서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버님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내가 살 테니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함께 밥을 먹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허구이며 등장인물과 상황은 모두 창작된 것입니다.